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삼국은 왜 통일을 해야 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주제로는 신라의 삼국통일이죠. 교과서 85쪽부터 88쪽의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의 국가적인 성취 기준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삼국통일의 과정을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이해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요게 여러분 성취 기준입니다. 자, 이 부분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 여러분? 김춘추, 나당동맹, 의자왕, 계백, 그리고 영계소문, 부흥운동, 나당전쟁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키워드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일 과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던 고구려와 당나라의 어떤 전쟁 과정 그런 거 있었죠? 그거를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지난번에 배운 내용이 조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죠? 자, 589년에 여러분 이미 알고 있듯이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등장하죠. 그게 바로 요 수나라였다. 수나라. 자, 이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을 했다는 건 그 전에 중국은 분열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분열된 동안에 우리 삼국은 나름대로 삼국끼리 좀 잘 지내고 있었죠. 물론 치고받고 했지만. 근데 이제 중국이 통일됐어. 겁나 큰 국가가 등장했죠. 강력한 통일국가가 등장한 거야. 자,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제 국경을 맞댄 당사자로서 굉장히 위기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수나라 입장에서는 뭐 자기 영토에 비해서는 조그마한 국가일 수 있지만 고구려가 워낙 강력한 국가인 건 알고 있어요. 수나라도. 그래서 수나라도 고구려를 그냥 가만둘 수 없고 고구려 입장에서는 수나라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이 고조되던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수 문제가 고구려 침공을 단행하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여기 민족 기록화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살수대첩이죠. 수 문제가 100만 대군 보냈지만 여기서 을지문덕 있죠. 을지문덕 장군은 여러분 꼭 아셔야겠죠. 자, 이 을지문덕 장군이 크게 격파를 하죠. 그래서 수나라는 침공을 실패하고 회군을 하게 되고요. 이 전투를 기점으로 수나라는 국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멸망하게 되죠. 수나라가 망한 이후에 당나라라는 나라가 등장하는 것도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라 역시도 고구려를 공격해 들어오죠. 왜냐하면 고구려가 좀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 수나라 대군도 물리친 그런 나라인데. 자, 이때 군대를 보낸 게 당태종인데 이 시기에 고구려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영계소문이 있었어요. 영계소문도 유명하죠,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당시 고구려 내에서는 당나라랑 싸우자, 싸우지 말자, 뭐 이런 대립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계소문은 약간 강경파예요. 고구려가 당과 맞서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라면 일부 귀족들 그리고 왕은 당과 같은 강력한 국가에는 싸우면 희생만 따를 뿐이다, 싸우지 말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영계소문은 당시에 그런 귀족들과 왕을 제거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해요. 자, 당태종은 그걸 구실로 고구려에 쳐들어왔었죠. 자, 그래서 수 문제보다는 좀 많이 더 침공 성과가 있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패퇴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영화도 봤죠. 안시성 전투, 안시성 싸움에서 큰 패배를 맞이하죠. 네, 그래서 이 안시성 싸움에서 당군이 크게 패배하고 심지어 당태종이 눈에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고 막 퇴각을 하게 됐죠. 어,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이 당태종은 이때 눈부상으로 인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태종은 그 이후에 자기 후계자들한테 얘들아 고구려를 치지 말아라. 그걸 유언으로 남기고 죽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당 입장에서는 고구려는 깨부셔야 되는 굉장히 또 펼쳐진 원수 같은 그런 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요 시기까지 오면. 여러분, 지난번에 이런 내용을 광춘쌤이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고구려가 당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친 그 이후의 상황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을 좀 재밌게 표현한 영화 한 장면이 있어서 짧게 보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现在东北亚的紧张局势由高句丽、汉白济逆我大唐，奠定国际秩序而引起来的。你们是真的君臣和百姓，
莫非是真的无能无德吗？ 니네 당나라 몇 년 됐어? 50년도 안 됐디. 우리 고구려는 700년 됐시야, 700년. 该苏文，难道你要偏逆不可？ 질서. 그거이 누구래 정하는 건데? 去之序有天而定，真就是天子。 뭐라? 네 아바디 당태종이가 형제들 쳐 죽이고 황제된 것도 하늘이 정한 질서네? 황제께서는 지금 이 정권의 철학적 정통성을 말씀하고 아닌가? 정통성? 그래, 너네 구태타 일으켜서 정권 잡았다. 와, 김춘추, 너네 반쪽짜리 왕족 주제에 김유신이랑 짝짝꿍이 해설이 정권 잡지 않았어. 의자왕, 네 아바디도 서자디. 여기 정통성 있는 놈이래 누구래 있어야? 전쟁은 정통성 없는 놈들이 정통성 세우려고 하는 기야야. 아, 그것이 정치적 경륜이지. 하루간 말 닫고 쳐들어와 남의 백성 채찍이는 게 정치적 갱년이가. 네놈 왕 되고 지난 20년간 우리 신라는 하루도 패날 일이 없었대. 아, 즉위 초기에 정권 장악하고 국론 통일하려면 다들 하는 거 아니요? 태야성에서 내 딸내미 죽이 삔 거 벌써 이제 삔나? 너그 신라 시벌놈들 554년 옥천 땅에서 우리 고조할아버지 성왕을 죽여서 어디다 묻었어? 지난 100년 동안 너그 조상하고 우리 조상하고 전쟁하면서 있었던 일 한번 시물해 볼까? 이 강력함은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는 존재대. 住口！这次真的介入，是看你们太放肆了，真要来个明白。 아, 뭘 깔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란께? 朝规问题，朝规是若小国对我大唐表示顺应，你白姬为贺，四统高句丽，而阻挡新落的朝规吗？ 아, 김춘추 저것이 싸가지 없이 농인께. 高句丽不听从我大唐的劝阻，信件千里长城，而引起邻国的紧张局势。 너네 성을 쌓았던 까 부수건 너네 무슨 상관이야? 한번 해보자 이기야. 저놈이 감히 황제에게. 뭐이 어들에? 야 김춘추. 야, 연개소문! 住口！今天真要宣布高句丽汉拜祭事，危害天下之序之，罪恶之首。 하며 젊어들은 저거 악의 축정도가 아니라 악의 덩어리라 카이. 뭐야? 저 새끼 저거 축에 너무 웃기는 새끼야 저거. 말하는 것 좀 봐란께. 야 김춘추. 너 떼놈들한테 알랑방구 고만 끼라. 쌍. 이자 너희 새끼. 얘는 내 손에 죽는데. 뭐? 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영상 보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는 없죠? 수 없고 당 고종과 당태종 이후의 왕이죠. 신라의 김춘추가 연합하는 모습이 보였죠. 여러분 참고로 김춘추는 당시 왕은 아니에요. 당시는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 여왕의 시대죠. 자, 그리고 반면에 이 당과 대립하고 있는 게 딱 보였던 게 고구려죠. 이건 당연히 아실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라의 김춘추랑 또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여러분 영상에서 의자왕이 있었죠. 의자왕. 여러분 의자왕이 신라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여기 지도에도 대립관계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지도 보시면 신라와 고구려도 약간 대립관계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참고로 이 김춘추가 괜히 당하고 어떤 동맹을 맺은 게 아니에요. 그 고구려한테 먼저 좀 동맹을 맺자 뭐 이런 거를 제의했는데 고구려가 땅을 요구하면서 거부했었죠. 김춘추한테. 오히려 김춘추를 가둬버려요. 그래서 김춘추가 어떻게 잘 이렇게 빠져나오긴 했는데 고구려는 동맹의 대상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당나라 쪽을 향하죠. 그럼 여러분 백제는 애초에 왜 동맹의 대상이 아니라 대립의 대상인가? 요거는 여러분 그전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는 나제 동맹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쵸? 근데 이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성왕 기억해요? 성왕? 자, 이 성왕이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전사했었잖아. 그쵸? 자, 이 성왕이 의자왕의 그 조상이란 말이야. 그 의자왕의 입장에서는 신라는 배신한 국가예요. 그래서
의자왕 때까지 백제가 국력을 회복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자, 어느 정도 국력이 회복된 상황에서 이제 백제는 신라를 엄청 두들겨 패요. 자, 심지어 이 과정에서 의자왕이 김춘추의 딸과 사위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김춘추는 백제한테 도움을 요청할 리가 없는 거야. 오히려 대립하는 관계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선택지가 없어요. 고구려는 도와줄 리가 없고 백제랑은 완전 전투 관계. 그래서 고구려가 안 도와주니까 그 이후에 약간 대립 관계가 되는 거고. 자, 외가 있죠. 일본. 일본도 있는데 일본은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아니, 요청했어요. 요청했지만 기존의 일본은 백제랑 관계가 더 돈독해요. 그러니까 신라를 도와줄 리가 없다. 자, 이 상황에서 김춘추는 하나의 선택을 하죠. 바로 이 바닷길을 통해서 당나라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당나라랑 동맹을 맺죠. 자, 당나라 입장에서는 신라를 왜 동맹국으로 삼았느냐? 계속 공격하는데 여러분 고구려가 안 무너지죠. 안 무너지니까 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이 남쪽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거에 어떤 이득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바로 나당 동맹이 결성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갑시다. 자, 그렇게 결성된 나당 동맹은 일단은 백제를 먼저 공략합니다. 백제를 먼저 공략한 이유는 아무래도 일단 뭐 지금 쌤 생각으로는 신라가 일단 굉장히 직접적인 위기를 겪고 있기도 했고, 일단 남부를 다져놔야 고구려를 남쪽에서 치기도 좀 수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고구려랑 백제가 연합하는 것도 방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당 연합군은 일단 백제를 치는데, 자, 이때 사실 백제 입장에서는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다. 바로 여기 당군이 이쪽에서 배 타고 올 때 상륙하기 전에 섬멸하는 거랑, 그 다음에 신라군이 이 탄현이라는 이 언덕을 넘어오기 전에 좀 막아서는 뭐 그런 방법이 있긴 했는데, 당시 의자왕을 비롯한 백제 지도층 내에서의 분열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의자왕 자체가 되게 뭔가 타락하고 이런 썰도 있지만 그건 약간 썰에 가깝고요. 왜냐면 의자왕은 굉장히 총명했던 군주라고 유명해요. 그 치세 중반까지 그런 기록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치세 후반부터는 뭐 정치 잘 못한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신라가 승리한 이후에 의자왕에 대한 기록을 왜곡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의자왕이 진짜 타락했든 안 했든 간에 백제 내 지도층 내에서 분열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자왕의 아들들이 1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들과 아마 귀족들 간에 대립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들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당군과 신라군한테 대응하는 게 늦었다. 그나마 그래서 저항을 한 게 요 황산벌 전투였죠. 여러분 그 유명한 계백장군. 계백장군이 저 황산벌 가서 신라에 김유신 장군과 한판 붙었죠. 계백장군은 5천 결사대를 데리고 갔고요. 김유신 장군은 그보다 몇 배의 군대를 갖고 갔죠. 자, 둘이 붙었는데 처음에는 계백장군이 그래도 몇 번 막아냈어요. 근데 김유신 장군 휘하에 여러분 화랑도라는 얘기를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화랑도 군사들이 자기를 막 희생하면서까지 이 계백장군의 군대랑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신라 군대의 사기가 크게 오르고, 그리고 계백장군도 수적 열세가 워낙 컸잖아요. 그래서 끝내 계백장군이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고 황산벌 끝나니까 이렇게 해서 쳐들어오고 당시 수도였던 웅진성까지 함락당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웅진성이 함락당하면서 백제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나당 연합군의 목표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죠. 여러분 보시면 이제 백제는 없는 거야. 그쵸? 백제 없고 신라, 당, 고구려 남았어요. 그래서 당하고 신라 입장에서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고구려 내에서도 내분이 발생해요. 영계소문이 죽고 나서 영계소문의 후계자를 놓고 갈등이 발생하면서 고구려의 방어체제가 약화되죠. 그래서 당하고 신라가 위아래로 쳐들어오는 걸 막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계소문이 있었어도 막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분으로 분열이 되어버리니까 이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죠.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도 약간 허망하게 끝이 나죠.
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아직 남아있죠. 여러분 뭐가 남아있냐면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이 당나라가 신라와 약속하기로는 너희 어느 선 이하로는 너희에게 주겠다 뭐 이런 약속했거든요. 근데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는 당나라가 그 수도에 웅진 도독부라고 해서 식민 통치의 어떤 사령부 같은 걸 만든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웃긴 게 아예 신라 수도에 계림 대도독부 막 이런 거 있죠. 계림 도독부 이런 걸 설치하고 나중에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는 고구려 쪽에는 안동 도호부라는 걸 설치를 해요.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 당나라가 한반도를 싹 다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보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한반도 각지에서 고구려랑 백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파란색은 백제, 고구려는 빨간색인데 부흥운동은 말 그대로 국가를 다시 한번 일으켜 보겠다 뭐 이런 거죠. 이 부흥운동은 사실상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하죠. 뭐 고구려는 고현무, 건모자, 뭐 안승이 중심이라고 하는데 실패하고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복신, 도침, 뭐 흑치상치 뭐 얘네들이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다 실패하고 말아요. 근데 한 가지 이때 중요한 의미가 신라한테 좀 있었던 건 뭐냐면 이러한 부흥운동을 약간 활용을 해서 당나라 세력을 견제하는 데 이용을 했다는 거 여러분 하나 아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보시면 자, 이렇게 당나라가 좀 야욕을 보이는 그런 상황, 그리고 국내 각지에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부흥운동을 신라가 조금씩 활용하면서 이 당과 신라의 어떤 대립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8강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자, 8강의 핵심 내용은 일단 나당동맹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나당동맹. 자, 나당동맹은 648년에 결성이 되는데, 자, 이 결성된 이유는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당태종에게 동맹을 맺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결성된 거야. 자, 여러분 신라는 왜 당을 선택했는가? 그거는 일단 백제는 원래 철천지 원수였으니까 안 돼. 자, 고구려는 지원해달라고 했지만 영계소문이 오히려 야, 너희 신라가 고구려 땅을 빼앗아 가지 않았느냐? 그 땅을 내놓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뭐 이런 약간 딜을 거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당나라한테 넘어간 거죠. 근데 마침 당나라도 고구려를 무너뜨리기 위한 동맹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당동맹이 결성된다. 자, 이 나당동맹군은 먼저 백제를 멸망시키죠. 당시 백제는 의자왕을 비롯한 지도층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하면서 결국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그나마 뒤늦게 계백 장군을 보내서 황산벌에서 전투를 했지만 그 수적 열세로 인해서 패배하고 말았죠. 그래서 웅진이 함락당하면서 멸망하게 된다. 자, 고구려. 그 이후에 고구려도 마찬가지죠. 백제처럼 공격을 당해요. 자, 이 당시에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지도층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한다. 영계소문이 죽은 이후에 그 계승을 둘러싸고 분열이 발생하죠. 자, 이것 때문에 역시 고구려도 나당 동맹군에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평양성 전투에서 지게 되고 평양성이 함락당하면서 멸망하게 된다. 라는 걸 여러분이 방금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자, 근데 고구려랑 백제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냥 0이 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유민들 계속 부흥운동을 좀 일으켰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백제에는 흑지상지, 뭐 복신, 도침 등이 있었다. 고구려는 뭐 건모잠, 고현무, 안승 같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얘들은 죄다 실패한다. 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뭐 엄청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자,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진행 상황 속에서 당나라가 한반도를 먹어 삼키려는 그 야욕을 보이죠. 그게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이는 게 이 웅진도독부 설치, 계림도독부 설치, 안동도읍 설치로 나오는 거야. 자, 이러니까 신라의 입장에서는 삼국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나라를 물리쳐야 되니까 간간히 이런 부흥운동을 활용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끝끝내 전면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670년부터 676년이었어요. 자, 이때 결정적으로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의 승리를 계기로 당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동강부터 원산만 그 사이 그 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삼국통일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의의와 한계예요. 이 신라의 상부통일이 갖고 있는 의의, 그리고 한계는 무엇인가? 이거는 여러분 물론 교과서에도 나오고 워낙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더더욱 쌤이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쌤이 요 내용을 포함한 사후과제 설문을 줄 건데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간략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8강 수업을 또 열심히 들어주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자, 오늘 8강 수업 내용의 출처들, 자료의 출처들이에요. 그림 자료는 요렇고, PPT는 요렇게 썼고요, 쌤이. 폰트는 요런 거 썼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총정리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제 사후과제를 좀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사후과제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결국 통일이에요, 통일. 당시 통일이든, 지금 통일이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등교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 등교 수업 때 여러분 도대체 그동안 배운 내용 중에 정말 이거는 모르겠다. 이 내용은 선생님이 우리가 학교 나왔을 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을 주제를 적거나 질문을 적어주세요. 쌤이 그 설문에 칸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과 직접 만났을 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명당 한 개 이상의 주제 또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시에 이번에 배움일지를 또 하나 거둘 건데 여러분 지금부터 1회차부터 지금까지 8회차에 배움일지가 작성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쌤이 거둘 때는 1회차부터 8회차 8개를 다 걷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1회차부터 8회차까지의 배움일지 작성한 것 중에서 난 이거 제일 잘 작성한 것 같아 하나만 찍어서 그 설문에 첨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마찬가지로 그것도 검토하고 나서 여러분이 학교에 등교를 하면 직접 피드백을 해줄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후 과제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